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한 저는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남편은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고, 그래서 며느리 또한 저 하나였죠. 장남만큼이나 어려운 게 외동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혼자 며느리 노릇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저희 시부모님 정도면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강한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오셔서 어느 정도 여유도 있으시고 저희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조금 푼수 같긴 하셔도 사람 좋아 보이고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자주 만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고부관계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푼수라고 생각할 만큼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해맑고 티 없이 밝으신 분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면 자꾸 사람 속을 긁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에 있는 말은 뭐든 해야 성이 풀리시고 남의 기분에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더러 딸 자식 시집 보냈으니 이제 없는 자식 셈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모님을 경악하게 하셨죠. 다행히도 시아버지가 중재를 잘 해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시어머니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안 싸도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다 하시더니 그래서 그 나이까지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건지 가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떻게 볼 때마다 사람 기분 상할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아휴, 난 아직도 너를 그 집에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다.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이 좀 솔직하셔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셔.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못된 시어머니처럼 굴려고 하면 너도 참지 마.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시댁에서 구박받고 그런 세상이니? 우리가 사위 대접해주는 것처럼 너도 그 집에서 대접받고 그 집 아들이랑 똑같이 대접받아라.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혹시나 사위랑 대접이 다르면 바로 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친정에 쫓아갈 일은 없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라 저를 미워하고 아들이라 남편만 끼고 드는 일은 없으셨거든요.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다 하시고 바라시는 게 많았던 시어머니가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러셨거든요. 아니, 오히려 남편은 아들이라고 이것저것 더 바라는 게 많으셨죠. 가끔 보다 보면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바라는 게 많으실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남편 생일에도 자기가 고생한 날이라며 시어머니 위주로 돌아가느라 남편과 저는 남편 생일에 저희끼리 마음 편히 보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며 그동안 자식을 키워주신 노고를 알아드려야 했죠. 게다가 평소에도 좋은 게 있으면 아들 챙겨주기보단 자기 먼저 챙기시고 늘 저희에게 자식돌이 자라라며 바라는 게 무척 많으셨어요. 보통의 부모와 다른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어이없고 서운한 일들도 있었지만 늘 참고 버티는 남편을 보며 저도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나름 큰일 없이 잘 지낸다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아버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며 그 후로 시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며 병원 신세를 져야 하셨고 그런 아버님의 간병은 어머님이 도맡게 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 생활하느라 바빴고 그래서 간병인을 두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거절하셨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는 나이 먹고 남편 간병하느라 힘들어 죽겠다며 한탄을 하면서도 곧 죽어도 시아버지 간병을 직접 하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간병인 도움도 없이 홀로 시아버지 간병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시어머니를 나름대로 챙기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 없는 주말마다 시어머니 모시고 외식하고 어머니 비위를 맞춰드리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같이 낚시를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저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 둘이 낚시도 곧잘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게 언제적인지 이젠 기억도 안 나는구나. 낚시요? 두 분이 낚시를 다니셨어요? 아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바다를 찾아다녔는데 네 아버지가 먼저 낚시에 취미 붙여서 혼자 다니다가 내가 좋은 건 같이 좀 하자고 졸라대서 나도 네 아버지한테 낚시 배웠었지. 그렇게 나도 같이 재미 붙여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낚시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셨어요? 전 몰랐네요. 아이고 네가 뭐 우리 부부 일을 다 알겠니? 너야 뭐 결혼하고 지 살기 바쁘니까 우리한테 관심도 없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왜 부모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알고는 있었겠죠. 말씀을 안 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 그럼 부모가 그걸 자식한테 꼬치꼬치 갖다 말하고 그래야겠니? 처음부터 네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충분히 알고도 남았지. 부모가 뭐하고 다니는지 네가 궁금해하기는 했냔 말이야. 아이 그냥 옛날에야 품 안의 자식이었지. 너도 결혼하고서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뿐인 자식 내보내고 적적해서 그런 취미 붙인 거지 뭐. 시부모님이 낚시를 즐겨 하셨다니 그런 얘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낚시 얘기를 꺼내시거나 같이 가자고 하신 적이 없으셨고 저희도 잘 모르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취미를 왜 몰랐나 싶어 의아해서 물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 서운하신 건지 남편이 결혼을 하고 변했다느니 다 커서 부모에게 관심이 너무 없다느니 하며 또 섭섭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희는 또다시 시부모님에게 소홀했던 듯해서 죄송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으이그 그저 지 와이프 챙기기만 바쁘니까 네가 뭘 알겠니? 하여간에 나랑 네 아버지는 종종 낚시 가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죄송해요. 너더러 뭐 미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그렇게 낚시를 좋아했었다고. 근데 네 아버지 저렇게 쓰러져 버리고 내가 그동안 낚시 한번 못 갔잖니. 물론 누워있는 네 아버지 두고 어디 갈 정신도 없었지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시잖냐. 맨날 병원 소독약 냄새만 맡고 의식 없는 네 아버지 옆에서 나도 환자가 되는 기분이라는 말이야. 니들이 그런 내 심정을 알기나 하니? 그럼요. 저희도 알죠, 어머님.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실지 저희도 매번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뵀잖아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얄밉지라도 않지. 니들이 알긴 뭘 알아. 세아가 너도 말이라고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넌 현수 간병할 수나 있을 것 같니? 그러고 보니 네 시아버지 간병도 원래 내가 아니라 며느리인 네가 해야 하는 일인 거 아니냐?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말이야. 하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이나 며느리나 둘 다 지들 할 일만 바빠서 간병 같은 거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나 혼자만 아등바등 처박혀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앉혀두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저희도 의아할 건 없었지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나 싶긴 했었죠. 돈 얘기를 하시려는지 아니면 또 저희더러 너무하다고 하시려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딱 하루만 낚시를 다녀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이 그렇다고 나 혼자 가긴 또 그렇고. 현수 네가 나랑 같이 낚시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예? 제가 낚시요? 아이 그래. 같이 가서 바다 냄새도 좀 맡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남편더러 같이 바다 낚시를 가시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별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듯 했지만 그 얘기를 들은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남편을 괴롭혀왔던 물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물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물이 무섭고 물만 봐도 울렁거릴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연애하며 결혼해서 여태 같이 바다는커녕 수영장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에서도 바다고 수영장이고 다 피하는 바람에 그 흔한 수영복 한 번을 못 입었으니까요. 그랬던 남편의 사정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고 몇십 년을 같이 산 시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으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더러 같이 바다 낚시를 가자고 하시니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물만 봐도 치를 떠는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진 않으니까 말이에요. 남편도 그 부분이 의아한지 처음에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듯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되물어봤습니다.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모셔다 달라는 건지 그냥 농담을 하시는 건지 헷갈렸을 테니까요. 저랑 같이 가자고요? 낚시하러 바다로요? 배 타고? 아이 그래. 내가 바다 냄새 못 맡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 아니 그러시면 그냥 혼자 다녀오세요 엄마. 왜 굳이 저랑 같이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얘가 또 왜 이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네 엄마 걱정도 안 되니? 내가 아무리 다 늙어 빠진 노인네라 그래도 나도 여잔데 여자 혼자 남자들 득실거리는 곳에 가서 낚시하다 오라는 거니? 제가 그런 걸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뭐 별일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시면 저랑 둘이 가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이 그건 아니지. 난 여자니까 겁이 나도 남자인 넌 괜찮지? 그러니까 나도 너더러 같이 좀 가달라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나더러 혼자 가라 그래? 엄마, 저 어릴 때 물에 빠져서 물가에 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 물만 봐도 울렁거리고 목전디 하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바다 낚시를 가요? 뭐? 너 아직도 그러냐? 아니 너는 그 일 있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니? 나이 먹고는 좀 괜찮아졌을 줄 알았더니 여태 그런다는 거야? 세상에. 너 내일 모레면 곧 40이다. 근데 그 나이에 무서운 게 있니? 저도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좋아해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요 어머님. 나이 들었다고 뭐 다 괜찮아지나요? 게다가 남편의 경우에는 워낙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라서 이겨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답답해서 병원 같이 데려가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쉽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최면 치료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 정도였니? 아니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낚시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겠어? 아이고, 난 남편 없으니 아들이라도 같이 가려고 했더니. 죄송해요 엄마. 다른 건 몰라도 바다 낚시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말에 다 같이 어디 경치 좋은 산이라도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콘도 잡아서 하루 묵고 오는 것도 괜찮고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다 같이 여행이나 다녀와요. 낚시는 어려워도 드라이브는 괜찮잖아요. 바다도 좋지만 산도 좋지 않으세요, 어머님? 아니,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낚시를 가고 싶다 그랬지 언제 산에 가고 싶다 그랬어? 내가 하고 싶다니까 왜 지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니들 지금 나 가지고 노냐? 내 의견 무시하는 거야 뭐야? 바다 낚시를 가자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만류하고 설득해보려 여행 이야기까지 꺼내봤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저도 남편 의견을 거들어서 산에 가자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어요. 낚시가 그렇게 좋으신 건지 곧 죽어도 바다 낚시를 가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이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며 사정을 하는데도 말이죠. 보통이면 자식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굽히실 법도 한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치시는지 눈물을 쏟아내시며 저희 앞에서 한탄을 해대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무슨 놈의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인지. 난 돼질 때까지 나 하고 싶은 거 하나 못 해먹고 죽겠구나. 이럴 거면 저 양반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러졌어야 하는 건데 여태껏 남편 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다가 이젠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아픈 남편 똥 치우느라 낚시도 한번 못하고 이게 뭐냔 말이야. 나란 년은 평생 나 좋은 걸 할 수가 없는 거니? 아이고 억울하고 분하고 통탄스러워라. 이럴 거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인생 식구들 뒤치다꺼리나 할 바에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낫겠지.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이 물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니면 저라도 같이 가드릴까요? 저도 여자긴 하지만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가시면 무섭지도 않고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넌 아까부터 묻지도 않은 말을 해대고 왜 자꾸 말을 얻냐? 내가 언제 너랑 가고 싶대? 내가 내 새끼랑 내 아들이랑 같이 바다 낚시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식도 아닌 것이 왜 자꾸 끼어들어? 너 이젠 내가 꽤나 편해진 모양이다. 시어머니 앞에서 말 조심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보다 못한 제가 남편 대신 같이 따라가겠다는 말까지 해봤지만 그건 역시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같이 가겠다는 말에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셔서는 제가 자꾸 시키지도 않은 말을 꺼내고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가고 싶은 거라며 곧 죽어도 남편과 같이 낚시를 가셔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시어머니 억지에 남편과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아실 만큼 아실 분이 왜 이리 떼를 쓰시는 건지 답답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혼자 시아버지 간병을 하며 고생하셨기에 오죽하면 그러실까 싶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결국 시어머니 부탁을 들어주려 하더라고요. 알겠어. 같이 가드릴게요. 정말이냐? 정말이야? 현수 넌 나랑 같이 낚시하러 가겠다고? 예. 엄마가 이렇게나 바라시는데 제가 해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고 늘 죄송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바라시는데 제가 해드려야죠.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끝까지 안 가겠다 그러면 서운할 뻔했는데 역시 우리 아들이 엄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어쩜 우리 아들 이렇게 착한지 몰라. 아이고, 덕분에 내가 이제서야 소원 풀게 생겼구나. 그럼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여행 기대하고 있으마. 울고 화내고 한탄하며 기어이 남편의 동의를 얻어내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낚시를 가고 싶으셨던 건지 아들과 같이 낚시를 가게 되신 시어머니는 무척 행복해 보이셨죠.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전 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만에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눈치 없이 끼어들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며 저더러 병원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너라도 시아버지 옆을 지켜야지. 따라오긴 어딜 따라오니? 예? 제가요?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해? 왜? 넌 직장 다닌다고 시아버지 간병 한 번 안 했으면서 겨우 하루 챙기는 것도 하기 싫다는 거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면 군말하지 말고 간병이나 해라. 나도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랑 추억 좀 만들어 보게.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 갈 테니까 네가 양보 좀 해라. 며느리는 남인가 싶어 기분이 상했지만 시아버지 걱정에 전 어쩔 수 없이 집에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쫓아가야 하는 남편은 여전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여보, 당신 물이라면 끔찍해 하잖아. 언제는 목욕하는 것도 싫다 그러더니 어쩌려고 바다 낚시를 가겠다고 그랬어. 어쩌겠어. 엄마가 저렇게까지 바라시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끝까지 거절할 수도 없고. 엄마도 오죽하면 저러실까 싶어서 말이야. 아버지가 건강하셨더라면 같이 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아들인 내가 대신 해드려야지. 이것도 자식 도리라면 도리인 거지 어쩌겠어. 그래도 당신 그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난 너무 걱정되는데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구명조끼도 계속 입고 있을 거고 무슨 일 있겠어? 그냥 잠깐 좀 참으면 되지.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바다로 가기로 한 남편이 걱정됐던 저는 남편이 떠나는 그날까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만 봐도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이 바다까지 나가서 낚시를 한다니 그게 가능은 하려나 싶었거든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혹시나 경기라도 해서 물에 빠지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단단히 각오를 했으니 괜찮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차하면 선실에 누워있으면 될 거고 구명조끼를 절대 벗을 일 없으니 물에 빠져도 죽을 일은 없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저도 겨우 남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 무사히 안전히 다녀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선장님이 구해주시겠지. 그리고 나도 이제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머지않아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길 텐데 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언제까지 나약한 채로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일이 나한테 좋은 기회라 생각해. 그동안 노력해봤으니까 얼마나 나아졌나 테스트도 해보고 나도 한번 내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잘 쉬고 있어. 그래, 알겠어. 이제 와서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무쪼록 몸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무사히 다녀올 테니 걱정 말라고 절 안심시켰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얼마 뒤에 제가 듣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간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한참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이고 곡소리를 내시며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알아듣기 한참이 걸렸던 그 말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익사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수 어떡하니? 우리 현수 어떡해?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현수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어머님 제발 침착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현수 어떡하면 좋니? 현수가 물에 빠져버렸다. 예? 현수 씨가 물에 빠져요? 아니 대체 어쩌다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구해주셨죠? 병원에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요. 아니
아니야. 현수 못 구했다. 내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애가 빠지는 바람에 뒤늦게 구하려고 했는데 도통 현수가 보이지가 않아. 처음에 저는 당연히 남편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절대 벗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었으니 바다에 빠졌다고 해도 구명조끼 덕에 금방 살아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남편을 건지지 못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순간에 시어머니고 선장이고 아무도 없던 바람에 남편의 사고를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뒤늦게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빠졌다 생각해 구조를 하려 했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는지 바다 어디에도 남편이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죠. 밤이라 너무 어둡고 그때 바람이 너무 불고 배가 출렁거려서 구조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해경에 신고까지 했는데 해경들이 수색을 해도 찾질 못하겠다고 하지 뭐니. 아이고 우리 현수 어떡하니.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 전화에 제가 불이 나게 내려가 봤지만 제가 간다고 해서 남편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의 수색 끝에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들은 저희 남편이 사망했을 거라 판단하며 수색을 종료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더 찾아봐달라 부탁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이분들도 가정이 있고 일이 있으실 텐데 언제까지 붙잡아둘 수 있겠니?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죠. 바다에 빠졌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여기 빠져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니? 나도 마음 아프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우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도 없고. 이쯤에서 그만하자꾸나. 그렇게 수색을 종료하자고 하시던 어머니는 바로 며칠 뒤 남편의 장례까지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아직 남편의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말이죠. 어머님, 장례라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직 현수 씨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염도 안 하고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러요? 아, 그럼 어떡하자고? 경찰들 말로는 바다에 빠진 시신 못 찾을 확률이 높단다. 그리고 거기가 물살이 센 곳이라 시신 건지기 쉽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아, 그렇다고 시신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순 없잖니. 아,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 되기 십상이라는데. 이러다 우리 아들 물귀신 돼서 고생하느니 그 전에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너도 네 남편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해야만 했고 그렇게 제 남편은 시신도 수습되지 못한 채로 빈 관을 두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주변 지인들 역시 큰 충격을 금치 못했고 저 또한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겨우 결혼 3년 차인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다니 제가 울다 쓰러져도 이상할 일이 아니겠죠. 그런 상황에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길래 물 무서워하는 사람을 뭐하러 억지로 끌고 그 먼 바다까지 나갔는지 남편의 죽음이 자꾸 시어머니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왜 남편과 시어머니를 끝까지 말리지 못했을까 싶어서 후회도 들고 속으로야 시어머니 원망도 들었지만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고 해봐야 남편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에는 어머님이 너무나 괴로워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괜한 일을 벌여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을 하시고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한없이 오열하시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하셨죠.
시아버지는 누워 계셔서 아직 아들의 생사도 모르시는데 이러다 시어머니까지 잘못되시면 저는 줄초상을 치러야 할 판이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오열하며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 저도 어머님이 안타깝더라고요. 저 역시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아내인 저도 이런데 부모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오히려 떠난 남편 대신 홀로 자식돌이를 하며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시어머니를 챙기기 위해 더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도 안 챙겨 드시고 매일같이 아들을 그리워하시니 걱정스러워서 자주 찾아가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가 웬 젊은 남자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매일같이 제 앞에서 눈물만 훔치시던 어머님이 오랜만에 웃는 모습에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미소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런 어머니 옆에 웬 젊은 남자의 존재였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대체 누구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다정하게 대하시나 싶더라고요. 그게 궁금하고 의아했지만 처음엔 그냥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하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의 인간관계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또다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시는 건지 의심까지 들었지만 저희 남편 또래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설마 아들뻘 되는 사람과 그럴까 싶어 애써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애써 모른 척하곤 어느 날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갔다가 기어코 시댁에서 나오는 그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을 때는 애써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시댁에서 나오는 광경은 차마 모른 척할 수 없겠더라고요. 대체 무슨 사이길래 집까지 드나드는지 놀란 저는 시어머니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묻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무슨 의심을 하는 거냐며 펄쩍 뛰며 화를 내시더니 그 남자가 교회 전도사님인데 어쩌다 알게 되어 기도를 부탁한 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 저는 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교회 다닌 적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도사라니 그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불교인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 교회 근처는 가본 적 없으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불교식대로 남편을 기리시겠다며 남편 장례에도 스님을 부르셨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49제를 지낸다고 일주일마다 제사를 지내셨거든요. 무교인 저는 잘 몰랐지만 원래 49제가 7일에 한 번씩 7번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무사히 떠나길 바라신다고 매주 제사를 지내고 계셨죠. 그런 분이 갑자기 전도사님과 알고 지낸다니 이상하기도 했지만 아들 같아서 의지가 된다는 말에 오죽 남편 생각이 나셨으면 그럴까 싶어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단순한 제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됐고 그 후로도 전 일주일마다 제사를 지내는 시어머니를 도와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게 됐습니다. 아직 저는 남편이 떠났다는 것도 체감되지 않는데 매주 제사를 지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남편이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저희 집에서 남편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49제가 되어 남편이 완전히 떠나겠구나 생각을 하니
왠지 착잡한 마음이었죠. 시어머니도 마음이 안 좋으신지 그날따라 유독 더 오열하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현수야. 우리 현수 그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너를 거기 데려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면 좋을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앞길 창창한 내 아들을 데려가셨을꼬. 아직도 자책을 하시던 시어머니는 자기 가슴에 팡팡 내려치시며 가슴 아프게 오열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저도 남편 생각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렇게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제사를 지내던 중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는 남편과 저밖에 모르는데 대체 누가 이 시간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건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둑인가 싶어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순간 못 볼 꼴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안색이 시퍼래져서는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도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둑이면 신고를 해야지 왜 도망을 가시는지, 대체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던 저는 직접 제 눈으로 그 사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찾은 불청객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거든요. 한 달 전 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이 자기 제삿날 제 발로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당신 살아있는 거야?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아이고, 벌써 내 제사까지 치르고 있었네. 이것만 봐도 그동안 당신이 무슨 심정이었는지 알겠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미안해,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당신 귀신 아닌 거야? 그럼 나 귀신 아니야. 나 멀쩡해. 그러니까 내 발로 직접 걸어 들어왔지. 우선 긴 얘긴 나중에 하고 저 여자부터 붙잡자. 저 여자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하거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여자라니? 설마 어머님 말하는 거야? 당신은 왜 그래? 누구보다 효자 같았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고 저 여자라 남처럼 부르는 모습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게다가 도망을 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남편의 등장에 너무 놀란 나머지 뒤늦게서야 시모가 도망가려 한다는 걸 깨달은 저는 남편과 같이 시모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시모는 저희 집 베란다 문을 열고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에 그렇게나 슬퍼하던 시모가 왜 아들이 돌아온 걸 반기지 않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도망가는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왜?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보니 도망쳐야겠다 싶어?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당신한테 되려 해코지할까봐? 현수야,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있나 싶지? 당신이 밀어서 바다에 빠뜨렸을 때 죽었어야 할 내가 왜 살아있나 당신도 그게 궁금하겠지. 안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구를 밀어 빠뜨려? 어머님이 당신을 일부러 빠뜨렸다는 거야? 그래. 엄마가, 아니 저 여자가 날 죽이려 한 거라고. 애초에 물 싫다는 나를 억지로 바다로 끌고 간 것부터 수상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 여자가 내 엄마인 줄 알고 그런 험한 상상은 하지도 못했지 뭐야. 살아 돌아온 남편은 자신이 물에 빠진 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고 그런 자신을 물에 빠뜨린 것이 다름 아닌 시모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실족사한 줄만 알았던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이 죽은 괴로움에 쓰러지기까지 한 시모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물에 빠뜨렸다니 그것도 믿을 수 없었고, 대체 엄마가 자식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유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사실 시모가 자신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물에 빠지면서 그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 무려 30년 가까이 지난 그날의 일 말이야. 내가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살았던 건 당신도 잘 알지? 그럼 잘 알지. 그 일 때문에 당신이 수십 년간 물 근처에도 못 간 거잖아.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지. 근데 그땐 너무 어렸고 사고의 충격 때문에 내가 어쩌다 그런 사고를 당한 건지 기억하지 못했어. 어른들은 내가 혼자 놀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 생각했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바다에 빠지면서 그 충격에 옛 기억이 떠올랐지 뭐야? 이번 일처럼 그때의 사고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야. 그럼 설마 누가 당신을 밀었다는 거야? 그 어린애를? 그래. 덕분에 그때 내가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고 이번에도 역시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지. 그리고 그 두 번 모두 다 같은 사람의 짓이었다는 거야.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여자 말이야. 그게 무슨... 설마 어머니가? 아니 대체 어머니가 왜? 어머님,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정말 어머님이 그러신 거냐고요?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아니야, 내가 왜 그래? 내가 어쩌자고 내 아들을 물에 빠뜨리겠어? 난 정말 아니야. 전부 오해란다, 현수야.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를 음해하면 안 되잖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끝까지 뻔뻔하게 내 어머니 노릇할 생각인가 본데 이제 그런 건 더 통하지 않아. 내가 2번이나 죽다 살아 돌아오면서 끝까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나 이제 다 알아. 당신이 내 친모가 아니라는 거. 내 어머니 진작 돌아가셨다는 거.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처녀라고 속이고 접근했지? 아버진 나를 무사히 키워줄 새엄마가 필요했고 당신은 그 자리를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 덕분에 어렸던 난 내 친어머니가 따로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이 내 친모인 줄 알고 자라왔던 거지. 당신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다니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너무하리만큼 자신 생각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무슨 엄마가 저러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설마 친모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남편 또한 수십 년간 모르고 있던 진실에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을 낳다가 산후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일찍이 호라비가 되신 시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위해 재혼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재혼하신 분이 지금의 시어머니였고 두 분은 그 사실을 제 남편에게 숨겨오셨죠. 어차피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 친모가 죽었다는 것보다는 의붓 어머니가 친모인 줄 알고 자라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까지 여태 저희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던 거죠. 다행히도 시아버지 보시기에는 시모가 남편에게 좋은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도 간과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진심이었죠. 시모는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좋은 엄마인 척 남편을 대했지만 속내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나 제 남편이 눈에 가시였고 그래서 어릴 적에 물에 빠뜨려 남편을 죽이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일이 실패로 그치고 어린 남편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잠시 마음을 접었고 다행히 그 후로 별일 없이 남편은 시모를 친모라 생각하고 자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시모가 또다시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남편의 친모 이야기를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테고 시모도 별일 없이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수십 년 지난 지금에서야 또 저희 남편을 해코지하려 했던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잠자코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그랬나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당신한테 아들이 있었더라.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처녀인 줄 알고 재혼했던 거였는데 당신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었어. 물론 그 남편이 임신한 당신을 두고 바람나서 도망가기 전까진 말이야.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은 당신은 갓난쟁이 아들을 고아원에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했고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내가 귀찮았는지 날 죽이려 하긴 했지만 그 후로는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 와서 날 왜 죽이려고 했을지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요 며칠간 당신 뒤를 밟았거든. 그랬더니 당신을 똑 닮은 남자가 집을 드나들더라고.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 걸 봤던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시모의 친자식이었던 겁니다. 자기 하나 잘 살겠다고 고아원에 버려두고 수십 년간 모른 척하고 살던 친자식이 몇 년 전 시모를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이제 와서 갑자기 피가 끓는지 자기 아들을 걱정하며 챙겨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 시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을 보니 이때다 싶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자기 친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걸리는 것이 저희 남편이었던 거예요. 자기 새끼 챙기려고 보니까 내가 걸렸던 거지. 이제 와서 나한테 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돌릴 방법도 모르니까 그럼 그냥 나를 죽여야겠다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 나를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낚시 얘기까지 꾸면서 일을 벌였던 거고.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 당신은 내가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못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나는 수영할 줄 알거든. 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들 몰래 수영 배운 지가 좀 됐어. 덕분에 당신이 나를 물에 빠뜨렸을 때 겨우 살 수 있었던 거야. 시모는 남편이 물을 무서워하니 물에 빠뜨리면 곧장 죽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식구들 몰래 수영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매번 트라우마에 부딪혀 배움이 쉽지 않았고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니 초인적인 힘이 발휘됐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바다에 빠진 남편은 죽기 살기로 헤엄쳐갔고 파도에 떠밀려 가다가 다행히 멀지 않은 섬마을에 떨어져 구사일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은 남편은 시모가 대체 자신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한 달이나 되는 시간을 숨어 다니며 시모의 실체를 밝혀왔던 거죠. 그 결과 남편은 시모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것과 시모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시모의 모든 죄를 까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 남편은 저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홀로 고군분투했던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시모는 자신이 죽였던 의붓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경악해서 도망가려 했던 거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내가 다 알아버렸어.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통탄스럽지만 말이야. 어쨌든 이제 다 밝혀졌으니 당신도 죗값을 받아야겠지. 어디 사람 죽이려 한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껴봐. 그래서 너 지금 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 이거냐? 살아 돌아왔으면 그만이지 왜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식 고아원에 내버리고 남의 자식 키운 내 심정을 네가 알기나 해? 여태 키워준 게 고마워서라도 네가 날 용서해야지.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만나. 어이가 없네.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니 그 말 진심이야?
애초에 당신이 나 때문에 당신 자식을 버린 것도 아니잖아.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일 것 같으니까 자기라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친자식 버리고 결혼한 거지. 당신이 진짜 모성 있는 엄마였으면 자기 자식 그렇게 못 버려. 처음부터 자기 이기심에 모두를 속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어디 모성 타령을 해? 그래놓고 나더러 당신 용서하라는 말 하지 마.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엄마였던 적 없잖아. 나야말로 당신한테 자식 노릇할 만큼 했고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남편은 잠시 뒤 경찰을 불러 시모를 직접 신고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남편의 증언이 있었기에 쉽게 풀려날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살인 미수로 조사를 받던 시모는 얼마 뒤 재판을 받게 됐고 2번이나 살인 시도를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초범이었음에도 형을 감형받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감옥에 가게 됐고 시모의 친아들 역시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핏줄이 어디 가는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남편을 죽이려던 시모는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고 저희 남편은 다행히도 그날의 일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려 열심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도 이번엔 자기 힘으로 살아난 덕분인지 물에 대한 공포는 좀 이겨낸 듯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고요. 죄인도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 이제 저희도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길 바라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